좀 전에 보니까 류사명 총경 동작을에 나경원이랑 매치가 성사됐다고 계속 그러네요. 동작을에 이수진 아마 전 판사겠죠? 그 사람을 배제하고 유사명을 하고, 좀 전에 보니까 이성윤 검사장도 전지을 이렇게 매치를 해갖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없고 알아서 잘 하겠죠. 뭐 떨어지는 거고 붙는 거고 자기 그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노컷 뉴스에서 그리고 뭐 몇몇 이전에도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왜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 정확히 포괄적으로는 변호사, 아니면 뭐 판사 출신, 이수진도 사실 판사 출신이고 이탄희도 판사 출신이고 뭐 검사 출신들이야 뭐 너무나도 많고 판사들도 많고 뭐 거기다가 이제 경찰 출신들, 치안감, 아까 총경, 치안감 이런 애들, 최소한 치안감 이상이면은 이제 지방경찰청장급들인 거고, 예를 들어 황운하라든가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이모선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치안감, 치안정감, 그리고 김석기, 김용판 이런 애들이 대부분 경찰 출신이죠. 예전에는 경찰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 좀 다른데, 박범계처럼 야당을 선택하는 경우, 민주당 계열을 선택하는 경우, 주로 이제 검사 경찰들은 여당, 이제 국민의힘 계열을 많이 선택했는데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는 게, 왜 수사사법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노컷 뉴스에서 CBS 정다운의 뉴스톡에서 권영철 대기자랑 이렇게 그 기사가 좀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직 검사 이게 다 떠나서 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2024년 1월에 발표한 국회와 주요 의회의 직업적 배경 비교라고 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진영 정치학 박사가 해서 법조인의 비율이 15.3으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법조인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변호사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해왔거나 판사를 했거나 검사를 했거나 다 변호사 출신들이죠. 또 경찰을 했거나 또 변호사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많을까? 경찰 출신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얘기는, 그러니까 검사 인구는 전체가 이제 2292명인데 인구 대비 0.0045%. 법조인, 변호사, 검사, 판사를 다 합쳐도 판사 3214명, 검사 2292명, 변호사 35,000명 하면 모두 4만 명이 좀 넘는데 총 인구의 0.0079. 그런데 국회의원은 15.3. 그러니까 무려 190배 이상의 과대 대표된다. 물론 이걸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좀 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진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하원은 법조인이 30%, 꽤 높죠. 그렇죠? 독일 연방하원은 22.8%,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어는 4.8, 일본은 뭐 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법조인 미국이면 30%인데 연방하원, 독일은 22.2인데 우리는 뭐 15.3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적다, 뭐 많다, 이렇게 따지는 건 조금.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로스쿨, 주로 이제 그 로스쿨이 주로니까 우리하고는 좀 변호사의 개념이 좀 다르겠죠. 법률가들이니까 입법 활동을 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왜냐 하면은 석동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검사장이 이렇게 뭐 이런 자기 경험을 얘기했대요.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회의원이 법사위 박지원 전 뭐 국정원장, 박영선. 박지원은 뭐 소위 이제 저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원래 기업인이고. 박영선은 앵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입법 준비를 잘하고 박지원도 잘하고. 근데 법조인들은 대충대충 하더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전 검사장의 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제로는 변호사나 검사 뭐 이런 애들이라고 해서 입법 활동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을 보조해주는 입법 전문위원, 국회 전문위원도 있고 또 보좌관 비서관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해서 입법 활동은 그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노컷뉴스에도 얘기하지만은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뭐냐면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이재명이든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든 이제 사법적인 정치를 사법적으로 끌고 가는, 고소고발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이제 컴프로치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들, 그리고 또한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독재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비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윤석열의 반대, 한동훈의 반대되는 그런 정치 검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캐스팅하는데 사실은 걔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애들. 거기다가 경찰 애들은 너무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이제 검사들의 어떤 전횡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특수부 검사들 전횡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찰 출신들을 또 캐스팅하는, 이게 모두가 정치의 사법화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권영철 대기자 CBS 노컷뉴스에 이런 얘기에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이어서 국민들의 목소리,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어떤 그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집단, 민주당이든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그 집단들의 사법 리스크든 그런 리스크라든가 하는 자기 집단의 특정한 이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 경찰 출신들을 다수 캐스팅하는, 정치가 무너지고 있고 정치 자체가 긍정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거다라고 뭐 이런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정치사법화를 주장하는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뭐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은 왜 이렇게 하원이 30%는 많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좀 다른 것은 미국은 이제 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입법 로비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로스쿨 나온 사람들. 근데 그 로스쿨 나온 사람들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이라고 우리하고 딱히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 법감정에서 보수 성향이 큰 법조인들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무조건 저는 뭐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가 다룬 수사한 어떤 것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검사한테 막강한 수사 어떤 권한이 있고 판사들한테 상당히 적지 않은 힘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검사나 판사들의 어떤 정치 영역의 진출은 최소한 5년 정도는 사실은 좀 제한을 둬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3년은 둬야 된다.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론화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들이 어떤 영역에서 이걸 뭐 주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변호사가 오히려 더 훨씬 더 뭐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 사회 정의를 노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일률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나 판사들의 어떤 국회로의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변호사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일종의 우리 정치의 문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찰이 특히 지금 상당수 나오는 소위 말하는 치안관급 이상의 거의 그런 애들은 대부분 정치경찰이거나 아니면 행정경찰, 정치경찰이라는 말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과할 수 있지만은 행정경찰 출신입니다. 수사경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행정경찰 중에서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경비라든가 이런 걸 주로 했던 애들이 많고 대부분이 그렇고, 김석기라든가 김용판 같은 애들 보세요. 그리고 뭐 민주당 애들은 또 다릅니까? 황운하 뭐. 근데 대부분의 행정경찰들이 수사권을 좌지우지했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행정경찰 수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정보경찰이나 경비경찰을 했던 애들을 바로 정치 쪽에 입문하게 하는 건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입문을 기간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로 제한을 둬야 된다. 다만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기관장이 아닌 소위 이제 하위직 경찰 출신들, 하위직 경찰 출신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위직 경찰들은 실제로 뭐 경정 이하, 5급 이하까지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런데 사실 애매한 건 총경 출신들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이지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삼룡 같이 애매해요. 경찰서장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한 수사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국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애들이, 그런 직업이 있던 애들이 바로 국민의 소수자 아니면 국민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서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권력을 가졌던 아니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아니면 힘을 행사했던 애들인데 걔들이 마치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을 수호하는 아주 막강한 전사가 될 수는 있죠. 여태까지 국민의힘 계열의 애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직 경찰, 전직 검사, 전직 판사들을 다수 아니면 그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해왔던 것들은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정치가 제대로 좀 서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조금 독특한 대법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독특한 대법 판례가 아니라 상당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에 몰래카메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갖고 47차례나 촬영한 혐의로 어떤 놈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여기 미성년자 용변 장면이 24차례나 달했어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했는데, 1심은 전부 유죄였어요. 당연히 미성년자 화장실을 미성년자 용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2심이 조금 묘했어요. 2심이 뭐냐면,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에서 노출로 수침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있는 그것은 피해자한테 성적 수침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거죠, 2심에서. 그 좀 매우 이상하죠. 그러면은 목욕탕을 찍은 것은,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목욕탕이라는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걸 찍었으면은 그 이용자들이 분명히 수치심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건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그 누구의 관점입니까? 즉 말하자면 이것이 범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건물의 용도가 그러니까 다소 수치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는 아니다 라고 2심에서, 아마 2심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법리적도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2심의 고등법원 판사들이 이 피해자 맥락, 가해자의 맥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미성년자가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지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은 아니면 성인이든 신체와 신체 일부를 노출해야 되는 것이 용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거나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음란 행위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거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데, 범죄의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판사들은 이해 못한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용변 장면 자체를 음란물에 해당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성년자가 이것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를 한 거죠,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해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2심 판결을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저따위 판결이 다 있어. 근데 법리를 그렇게 좁혀가서 깊게 들어가면은 그게 나옵니다. 상식 바깥의 판결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를 대법원에서는 다시 이것은 성착취물이다 라고 본 겁니다. 자, 범죄 얘기가 아닌, 제가 이제 라디오스타도 나오고 오은영도 나오고 또 이제 웬만한 또 시사 예능 프로그램들은 다 해본 것 같고, 저야 이제 딱히 다른 거에, 특히 이런 거에 바라거나 방송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언제 제가 나와서 해야 될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책을 써서 범죄
수사 기록의 공개라든가 프로파일링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와 범죄에 대한 접근성, 예방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이제 제 남은 인생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강연이나 아니면 강의로 녹아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학교에서 나왔고 이제 학교에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뭐 M장기에서 하는 그 강연장을 좀 폭넓게 활용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몇 년 전에 만든 연구소, 범죄연구소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조금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팟캐스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바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낫네요. 직업을 6개 갖는 시대인데 한국 교육은 대학 마치면 끝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맞죠. 사실 한국의 교육이란 게 사실 그 사교육, 뭐 대학 교육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어가, 사교육은 사교육도 들어가. 근데 정작 학교를 나와서는 별로 실제로 할 게 별로 없어. 직장 대세를 잡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그냥 정규 학교 교육 마치면 끝. 근데 실제로 효용성이 없어. 이게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의 토론이고, 하버드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6개의 직업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하버드대를 나온 학생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런 직업에 익숙할 수 있게끔.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직업이 뭐였죠? 어쨌든 병원에 가서 의료기사를 했죠. 그 다음에 바텐더를 했죠. 그 다음에 대학 강사를 했죠.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 뭐 이거 좀 다릅니다. 사실은 대학 교수는 강의도 하지만 행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학 강사와 행정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직업 영역이 다른 겁니다. 같이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프로파일러도 했고 유튜버도 했고, 뭐 이거 같이 붙으면 유튜버, 지금 하고 있는 유튜버, 아니면 뭐 대충 그런 방송 패널 7번째.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 했지만 다양한 어떤 세상의 변화에 맞게끔 직업을 쉽게 구해서 자신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대학 나온 것이 평생을 가는, 이제 시대에는 훨씬 지났고 예전역에 지났고, 서구 사회는 예전역에 지났고, 우리도 이미 지났지만 대학이나 이런 것이 그 역할을 못하고 교육기관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범죄에 관련 교육도 일종의 교육이죠.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늦고 보수적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이제 공교육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공교육이 무엇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안이 없지 않느냐? 사실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20대 대학생이 졸업해갖고 직업을 찾는데 30대 뭐 대충 지난해 대졸자 신입 직원 평균 연령이 3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희망퇴직이 49, 50에서 돼요. 기껏해야 그럼 18년, 19년 정도밖에, 생각해보시면 초등학교 뭐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을 몇 년 받았는데
그거만큼밖에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 써먹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후 파산, 노인 파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교육 문제 때문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위가 말하는 지속 발전 교육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대학으로 끝나는 교육 시스템은 예전에 이미 끝난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범죄연구소를 통해서 이 범죄 관련된 범죄 예방, 범죄에 관련된 쪽에서 저 나름대로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같이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M장기획에서 강연자 그거 나오고 그러면 강연을 한번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김 PD가 크라임의 팟빵의 김 PD가 크라임을 좀 키우려고 새 PD를 사실은 뽑았었어요. 근데 도망가죠. 또 뽑고 했는데 또 이거 지금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가요? 쉽지 않습니다. 범죄 관련된 컨텐츠의 PD나 이런 컨텐츠 제작하는 건 이번 PD는 잘 뽑혀서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제 제 하는 크라임도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자, 날씨가 좀 오늘만 지나면 좀 좋아지니까 자, 연휴가 이제 두 번째 이튿날째입니다. 내일까지 연휴니까 연휴 잘 내일은 화창해질 테니까 좀 바깥 나들이 좀 하시고요. 자.